자, 우리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최근 5년만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5년 동안만. 그래서 5년이니까 4, 5, 20해서 200문제. 그리고 우리는 4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50문제씩 풀면 되고요. 그죠? 풀면 되고, 그래서 오늘 목표는 권리의 주체까지 끝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 기출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 정리를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면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우리가 한 70점 정도를 맞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기출 문제를 보시고 답만 외우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책도 좀 찾아보시면서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면서 하시면 충분히 70점 이상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교재도 보시다시피 민법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죠? 얇기 때문에 차근차근 천천히 정리를 해갈 겁니다. 자, 228페이지에 통칙해서 법원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5년 동안 3번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민법의 법원이라 함은 민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고요. 민법 제1조가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법은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과 같은 민사특별법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도 민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호적법 그러면 그것도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호적법 시행령은 대법원 규칙에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 같은 것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국제법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민법의 법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국제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법의 내용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일종의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관습법입니다. 일단 관습법은 뭐냐? 오랜 관행이 있고 오랜 관행이 법과 동일시하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걸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엇과 오랜 관행을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데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좀 구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일단 관습법도 형태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어차피 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서 뭐가 되죠? 적용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좀 적어보면 법률의 해석의 기준이 뭐가 있죠?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 가지고 안 되면 임의법규죠. 임의법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및 조리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고요.
여기서 사실은 관습이 뭐죠?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고 법으로서 뭐 되진 않죠?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전제한다는 말씀드렸죠.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안다는 전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모른다는 전제.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라는 말 속에서는 판사가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관습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판사가 모른다면 지가 알아서 조사해야 되니까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죠. 따라서 법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주장, 입증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과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법의 지배 이념이고, 개념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두 가지죠. 법률과 관습법이죠.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가 있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죠? 대법원 규칙도 일종의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X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특별법도 시행령 등도 대법원 규칙도 포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입니다. 조심할 것은 뭐죠?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게 뭐죠? 국제법이고 국제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5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민법점은 일조 그대로죠. 답은 뭐죠? 2번이고, 이거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9회 때긴 하지만 한번 넣어봤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죠. 5년 동안. 2번입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개념이네요. 그죠? 관습법이란 오랜 관행이 있었고 오랜 관행에 대해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됩니다. 2번 관습법에 의해 물권의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요거죠. 물권 법정주의에서 법은 법률과 관습법이니까 관습법으로도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가 있고 물권도 창설할 수가 있겠죠. 3번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을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여기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한다는 말은
법률행 해석에 뭐가 돼요? 기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 해석이라는 거는 뭘 하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지문은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고 의사 표시 해석, 법률행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죠. 5번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X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관습법도 법이다.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한다.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판사 혹시 모른다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5. 2번 단습법은 당사자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X. 3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이거죠.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 창설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맞죠?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니죠? 법이 아닙니다. 5번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국제법을 말하는 거죠. 국제법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틀린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작년도 문제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X겠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2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입니다. 이건 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상법과 민법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법의 민법에 대해서 뭐죠? 우선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상관습법도 뭐에 대해서 우선합니까? 민법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는 지문은 X고요. 상관습법이 오히려 성문법의 민법에 대해서 우선합니다. 3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의 이를 확정할 수 없다. X. 계속 반복이죠. 4번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 규정에서 간습에 따르도록 위임했어요. 그럼 결국은 요 관습에 따르는 것은 강행 규정에 따르는 것이니까 당연히 유효할 것이고 따라서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X.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죠. 그죠? 보통 이제 통치관의 이 법원에 관한 문제는 1번 문제거든요. 1번. 그죠?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민법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죠?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1번 문제가 깔끔하게 클리어야 돼. 여기서 또 뭔가 막 헷갈리면서 막 답을 선택하지 못하고 손이 뭐죠? 부르부르 떨리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시험 전체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 꼭 맞춰줘야 될 부분인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입니다. 권리에 대해서는 의외로 실제로 시험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권리의 종류대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 되는데 형성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청구권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질은 뭐인 것들이죠? 형성권들인 거죠. 그래서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모든 매수 청구권은 다 뭐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소멸 청구권. 우리가 소멸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의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소멸 청구권도 명칭과 상관없이 다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종 증감 청구권이죠. 뭐 증액 청구권이든 감액 청구권이든 지료 증감 청구권이든 또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든 각종 증감 청구권도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다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승낙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에 문제가 안 나오고 있지만 조심할 게 뭐냐면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이건 따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편합니다. 갱신 청구권은 언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토지 임차인이나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한 번 더 하자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갱신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갱신 청구권은 뭐가 아니죠?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상계권,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거죠. 이거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2번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각종 매수 청구권 다 뭐죠? 형성권이고 3번 물권 청구권은 말 그대로 뭐죠? 청구권입니다. 그죠? 4번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말 그대로 뭐죠? 항변권이고요. 5번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해제를 언제 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할 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죠? 형성권이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 사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형성권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채권자 취소권은 소로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취소해서 하겠지만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 청구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 청구권이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부터 볼게요.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말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할 때까지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뭐 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것이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하자 담보 측이면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려요. 뒤에 나올 건데요. 좀 말씀드리면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냐면 1년이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6개월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행사 기간이고요. 특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권은 말 그대로 뭐죠?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채권이니까 뭐에도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 권리에도 걸려야 되겠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걸림으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답은 4번인데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 4번이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4번은 좀 지엽적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의 성실 원칙이죠.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해서는 뭐 설명드릴 게 정리할 게 없어요. 일단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 원칙이고요. 신의 성실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금반언의 원칙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뭐죠?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법률 관계나 법률행위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첫째, 사정은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객관적 사정만을 고려한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는데 나 마음 바뀌었어요. 이런 건 고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아, 그때는 빨간색이 좋았는데 지금은 파란색이 좋아요. 이런 건 뭐죠?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사정 변경이라 하면 객관적 사정 변경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할 수는 없고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사정 변경을 유리한 해지권을 인정한 판례는 뭐가 있죠? 보증계약이죠. 그죠? 연대보증과 같은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실효의 원칙이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 믿음을 줬다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뭐죠? 신뢰의 원칙이고요. 세 가지 파생 원칙이 있고요. 따로 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이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강행복두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의 원칙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두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능력자에게도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죠. 일단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요건은 뭐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가해 의사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남용이, 쉬운 말로 하면 지나친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잘 내는 것이 뭐냐면 요 가해 의사가 존재해야 된다.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설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대부분의 판례는 가해 의사가 존재하고 지나친 행위가 존재해야 권리 남용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요. 유의하실 것은 상계의 경우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까는 상계의 대명에는 요 가해 의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계의 경우에는 주관적 가해 의사가 없더라도 권리 남용으로서 상계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첫째,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뭐예요? 인정될 수가 없지만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따라서 사용 이익 등을 차임이나 치료 등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권리 남용 금지 원칙과 관련돼서 꼭 잊지 말아야 될 판례가 뭐냐 하면 국가가 자신이 부담해야 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광주 5.28 사태 때 죄 없는 시민을 먼저 국가가 어떻게 해요?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그 유가족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나 못 주겠다 이런 것들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죠, 그죠? 왜 맨 밑에다 적었을까요? 자, 3번입니다. 신호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정 변경 원칙은 신호 성실의 원칙의 적용료로서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말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효과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게 뭐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그럼 만약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계약을 뭐 할 수 없다는 뜻이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등의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게 뭐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굳이 계약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계약을 했으면 보증 서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사정 변경이 됐다는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보증 채무를 모아전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계약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2번 신호 성실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물론 할 것이고요. 3번 신호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것도 기본입니다. 신호 성실 원칙은 민법 몇 조가 규정하고 있죠? 2조가 규정하고 있고 민법 2조 법률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주장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이 되겠죠. 왜요? 판사는 모든 법은 어떻게 해요? 다 한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요. 4번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이 부분이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아파트 단지인근입니다. 이건 좀 뒤에 나올 거죠. 자, 우리 기억나시죠?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여기에 뭐가 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기망, 속임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망은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고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으로도 기망, 사기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이런 걸 했죠.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기냐? 사기다.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니까. 시험 볼까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란 사실입니다. 이것도 명백히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수분양자에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는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기망 사기에 의하는 표시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계권의 남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권리 남용이죠. 일단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가해 의사,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판례는 상계의 경우에는 굳이 주관적 의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문은 X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낯설어도 이게 1번이 X라는 건 당연히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반드시라는 건 없죠. 우리를 환장시키는 게 환장하는 게 뭐예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는 게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반드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예요? X가 되는 겁니다. 1번은 X죠. 2번 신호칙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X겠죠.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2조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겠어요? 배제할 수 없겠죠. 3번 강행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한 자가 스스로 강행복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의칙에 반한다. X입니다. 4번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문제.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뭐 있었죠? 이런 거 있었죠. 해고가 위법해요? 해고가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데 뭐죠? 전직했던 제가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고요. 또 만약에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인간이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뭘 갖게 돼요? 신뢰를 갖기 때문에 실효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효임을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따라서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의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먼저 X가 되고죠. 5번 신의칙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 답은 뭐죠? 5번이죠. 넘겨보시면 5번 문제가 나옵니다.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나와야겠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한 문제는 반드시 내고요. 때에 따라서 뭐죠? 두 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이고요. 5번 신의 성실에 대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자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2번 법률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죠. 여기 나와 있죠. 법률의 해석의 기준이 뭐죠?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복규. 그 다음에 뭐죠? 신의 성실이죠.
다시 말하면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서 무엇이 뜨입니까? 신의성실 원칙이 쓰이고요. 또 요거는 또 하나 더 틀린 게 있어요.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것도 틀렸고요. 법률행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건 이것도 틀린 거죠. 우리가 다음 주 하겠지만 법률행 해석은 원칙이 규범적 해석, 예외가 뭐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규범적 해석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앞에 전제부터 뭐가 되는지 잘못되는 거죠. 3번입니다. 요겁니다.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지만 해지는 할 수 있다. 특히 뭐죠? 보증계약의 경우죠. 보시면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간결이란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가 되고요.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인정한 대표적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인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따라서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암소리 안 하고 분양한 것은 기망, 사기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요겁니다. 제한 능력자에게도 신의성실 원칙, 금반을 원칙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X. 얘한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소가 가능하고요.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6번입니다.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의칙상 보호의무입니다. 이 보호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적극적 의무만 있을 뿐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장례식장 가서 두 번 반 절하고 5만 원 부주할 문제다. 그죠? 또 임차인이 도둑 들었다라고 전화가 오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아이고 안 됐네요. 맞장구 쳐주면 그만인 문제다. 그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예외적으로 요 임대차 계약이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일시적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물론 이따의 근거는 뭐가 되는 거죠? 신의칙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신의칙상. 뭐 예를 들어서 여관방에서 하룻밤 투숙했는데 불이 나서 투숙객이 돌아가셨어요. 임대인 여관방 중인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죠? 신의칙상 보호부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X. 임대차와 같은 계약관계 당연히 뭐죠? 문제가 됩니다. 2번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정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X죠. 요거죠. 국가가 자신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X죠. 사정은 마음이 변했다. 이런 주관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뭐만요? 객관적인 것만 고려합니다. 제가 너무 밑에 썼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밑에 안 쓸게요. 그죠? 쓰면서도 좀 미안하네. 그 다음에 4번 상계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X죠. 여기 있죠. 원칙적으로 가해 의사가 존재해야 되지만 상계에 대해서 우리 판례 특별히 뭐죠? 가해 의사, 연명을 의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류 판례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토지 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의 권리 남용에 대해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소유권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차임 치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의 측이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 2번 광행복교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이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X. 강행복교 위반의 경우는 신의 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인지청구권이죠. 이게 뭐죠?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어난 지 19년이 지나서 성년자가 된 후에 인지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지청구권 자체가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가족법상의 권리잖아요. 따라서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다시 한번 보시면 국가죠. 그죠? 국가는 신호칙상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에 걸렸으면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 국가가 자신이 부담할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말은 이러한 신의성실 원칙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국가에게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신의칙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법률 관계에서 관청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지문도 물론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의한 항변권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에 적용될 수 있다. 또 나왔네. 그죠? 국가가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되는 것은 신의칙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권리의 주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